안녕하십니까.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장마 끝인데도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은 엊그저께에 이어서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영업 보상, 손실 보상,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감정평가법인 대교라는 데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대에서 지난 토요일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법인 소개는 이렇게 보시고요. 뭐 대표자 감정평가서 이거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건 뭐냐면 용인 덕성 2 일반산업단지 최근에 했습니다. 23년 10월이니까 최근에 보상을 한 겁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그 원산면의 SK 반도체 클러스터, 그 다음에 여기 평택, 서평택 서부 내륙 고속도로 요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볼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교 감정평가법인에서 자기네들의 그 공신력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위원장들 전화번호를 다 넣는데 끝에 자리만 뺀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네들은 좀 자신 있다, 이렇게 했다, 이런 걸 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대교 감정평가법인에서 말씀하시기를, 대교 감정평가법인은 아주 대형 그 감정평가법인인 동명감정평가법인에서 독립한 업체라고 합니다. LH에서는 당연히 그 메이저급 감정평가사를 대지만은 대부분 소유자 추천, 원주민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중형 그 감정평가법인을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대형 평가법인과 중소형 평가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소유자 추천은 중소형 평가법인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 잘 나오니까요. 우리 소유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잘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1일 날 평택 첨단 복합 그 방충리에 있는 그 가스 공장 얘기를 합니다. 보상 계획 공고가 났는데, 사업자 측에서 선정한 보상 업무는 주식회사 지평이라는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름을 올린 거는 이게 뭐 다 공고가 떴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담당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도 공고가 7월 15일 날 끝나서 이제 30일 안에, 대략 하면 8월 한 13, 14일까지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대교에서 이제 그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했던 거, 이게 감정평가법인을 잘 정하니까 기존에 878억 정도로 예산이 1328억으로 뛰었다는 거죠. 이 능력은 누구냐? 감정평가사한테 달렸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저기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대교 감정평가법인에서 용인 플랫폼시티를 했는데요. 용인 플랫폼시티를 했는데 A, B, C였답니다. A, B 감정평가법인이 세 군데가 들어왔답니다. 세 군데 나눠서 했는데, 대교에서는 C를 했다는 거죠. C를 했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잘했대요.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잘했다고. 근데 B라는 업체가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서를 내고 난 다음에 여기가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갔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너무 낮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항의 전화가 엄청 갔다니까 B 업체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냥 잠적해버리고 C한테 자꾸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잘 정하느냐에 따라서 원주민들한테 보상이 어떻게 가느냐는 달라지는 거죠. 사업지구 개요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교 감정평가법인에서 손실보상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 6월 15일 날 주민 공람 공고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구지정이죠. 지구지정하고 이제 고시가 날 건데, 요게 이제 사업인정고시일이죠. 사업인정고시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인정. 도지 보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 인정고시일이라 그럽니다. 인정. 이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사업 인정 고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이 되고 기본 조사를 하고 보상 계획 공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또 한번 그 이제 방충리 비대위 쪽에서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지금 그 보상 공고 절차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하나를 더 보면은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요 클릭해 보면 부동산 원의 보상 절차에 됐습니다. 기본조사.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 지정이 되고 난다면 내년부터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면서 기본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가 작성이 되고 보상 계획 공고가 되고 통지가 되고 열람이 될 겁니다. 아마도 보상 계획 공고는 26년에 있을 겁니다. 26년에 지구 계획이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보상 계획 공고가 나거든요.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에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액이 정해지고 손실보상 협의 들어가고 수용 재결, 여기서 불복하면 이제 수용 재결이 들어가죠. 이의 재결도 들어가고 행정소송도 이런 절차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절차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부동산 원, 제 블로그에 링크를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여기에 한번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작년 그 7월 3일 날 법무법인 박앤정에서 방충리 빚 대책위원회에서 구독 면사무소에서 했던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 공람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 23년 6월 15일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생활권 보장입니다. 생활권 보장. 여기에서는 뭐가 이제 해당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주자 택지라든가 생활대책이라든가 협의자 대책이라든가 대토보상이라든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그 다음에 주택특별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년 6월 15일 이전 1년 전부터, 그러니까 2022년 6월 15일부터 소유하고 실거주를 해야지만 이주자 택지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일이 또 하나가 있고, 자, 사업 인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사업 인정 기준일. 이게 이제 아마 12월 말 정도에 지구 지정이 되면 이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정식적으로 사업이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식적으로. 여기는 이제 재산권 보상입니다. 재산권 보상. 근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뭐 지작물의 보상이라든가, 영업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기본조사에 대략 한 6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상 계획이 있고, 이제 평가 추천이 또 1개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인정 고시일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이루어졌다. 그러면 30일 안에 감정평가 우리 법인을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법인을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업 인정 고시일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되는 올해 연말 12월 말에 그때부터 실질적으로는 토지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 들어가고 이의 신청하고 소송하고 그 다음에 또 이주 완료하고 토지 준공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은 또 부동산 원에도 잘 나와 있고 앞으로 LH에서 이제 그 사업 인정 고시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법무법인 박앤정에서 나온 겁니다. 자, 요런 일정도로 가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본 거죠. 크게 이제 3개 지역. 예, 3기 신도시죠. 남양주 왕숙지구라든가 부천 대장지구, 고흥 창릉지구 해서 이제 주민공람이 이루어지고 주민공람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지구재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주사가 이제 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런 대략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 10개월이 되고 8개월, 2개월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우리가 이제 그 선정을 하지만은 감정평가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보상 계획이 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를 과연 그러면 땅은 내
토지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를 써놨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일부 소유자분께서 인위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근데 공시지가는 토지 보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토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시 공시지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표준시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정하는 절차로 사업지 내외 실거래라든가 평가설례, 자, 이 평가설례를 한번 보시자고요. 실거래가는 국토부에 다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속이질 못하죠. 그 다음에 평가설례입니다. 우리 지제 컴팩트 시티에는 평가설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첨단 1 복합산업단지, 그 다음에 아마 12월이나 아마 내년쯤에 제2 한 30몇만 평 되는 제2 첨단 일반 산업단지에 거기에 보상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대기업 감정평가 법인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정평가를 나오게 되면은 우리 원주민들, 토지를 가지거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 지제역이 개발이 되니까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 텐데 우리를 보상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당해지역은 이 개발 이익은 배제가 된다는 거죠. 지제 역세권이 개발이 돼서 아무리 비싸고 이렇게 된다 해도 우리 보상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얘기를 하느냐? 고덕신도시하고 브레인시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고덕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지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느냐, 브레인시티가 또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가 개발을 해서 이렇게 뭐 평당 얼마 가던 땅이 얼마 정도 올랐으니까 우리한테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지도고요. 자, 표준시 공시지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표준시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 3,100만 필지, 약 3,100만 필지 중에서 대략 한 50만 필지를 대표성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조사해서 매년 1월 1일 날 표준지 단위면적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를 말하죠. 단위면적당 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이것이 표준시 공시지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공시지가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나와 있는 건데, 자,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충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검색하면은 방충리에 대한 표준시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여기에 또 지제동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제동 나왔습니다. 검색하면은 지제동의 표준시 공시지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방충리보다 숫자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대교 감정평가법인에서 이 표준지를 해놨는데 조금 눈에 헷갈려요. 차라리 여기다 번호를 매기고 번호 순서대로 쭉 연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오셔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딱 그 사이트를 이렇게 그 연동을 시켜놨으니 여기 와서 눌러보시면은, 그러고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서 표준시 공시가격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여기에 그렇게 지금 몇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평택 지제역 공공주택지구 토지 관련 평가를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평가를 하며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보상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 대교에서 그날 설명을 하셨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제동 중에서 우리 아마 지제 그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가장 토지가 비싼 거는 지제 그 고갯길 밑에 있는 그 상가지역일 겁니다. 그 4차선 도로변에 끼어 있는 지제동에서 제일 비싼 대지를 선정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평당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토지 보상을 2천만 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 이거죠. 이 지제동의 제일 좋은 A급 대지를. 그러면 이 2천만 원이면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지역 한답니다. 그러면 요게 대지잖아요. 대지면은 제일 좋은 요 땅에서 이게 2천만 원이면 그 다음 여기 조금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1,500을 정한다든가.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쭉 가는데 끝에 가면은 표준시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200인데 표준시 공시지가는 200인데 200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시 공시지가의 곱하기 이제 여기에 곱하기 이렇게 배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배수가 정해지면 요게 더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대지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전답 같은 경우, 전답도 이제 여기에 가까운 쪽에서 제일 이제 좀 높은 가격을 정해서 그때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지만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임야를 농지로 개간한 경우 산림법이 196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항공사진은 70년대 전후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년대 전후에 임야를 개간해서 지금도 보면 지목이 임야인데 불구하고 뭐 대지도 있고 집 있는 데도 있고 농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공사진이 입증이 되면 전으로 되고 만일 그 이후라 그러면 그냥 임야예요. 임야로 평가를 받을 당연히 임야보다 전답이 토지 보상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불법적으로 임야를 개간해서 농지로 사용했다. 그냥 임야.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현황도로는 어떻게 보면 정식 도로는 아니죠. 현황도로인데, 인접 토지 가격의 3분의 1로 보상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감정평가 범위에서 하면은 단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이 현황도를 내가 혼자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현황도로가 아니라 그냥 뭐 대지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택 지제 역세권하고 플랫폼 시티를 비교를 한 겁니다. 당연히 용인 이제 플랫폼 시티가 우리 지제동과 방충이보다 땅값이 비싼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5배, 2.3배, 2.8배, 그죠? 2.8배, 2.38배, 3.8배. 그러니까 표준시 공시가에 저걸 곱해서 이제 보상가로 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땅값이 비싼 데는 이 배수가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건 원산면이거든요.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인데 이거 보세요. 4.73배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제가 용인 플랫폼 시티보다 평균적으로 땅값이 싸니까 이 배수 곱하기 하는 거 표준시 진가에 여기 뭐 3.8, 2.6, 2.5, 2.3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우리 지제가 방충리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건물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건물 평가. 건물도 상당히 많잖아요. 빌딩 뭐 큰 빌딩도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빌딩을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재조달 원가입니다. 그래서 뭐 10년 전에 지었던 20년에 지었던 뭐 1년 전에 지었던 해당 건물을 평가 시점에 감정평가할 때 평가 시점에 신축을 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평당 뭐 2, 300 했겠죠. 근데 지금은 평당 뭐 700, 800 가니까 지금 비용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좀 정해서 이렇게 그냥 가격을 정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 뭐 지제나 방충리에는 오래됐으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보상 대상입니다. 지구 지정일 이전에 건축된 모든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된다는 거. 자, 여기에 이제 또 애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방충리 쪽에 제가 이게 직접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들은 게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착공 전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방에 계시거든요. 공사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건물을 지은 걸로 해가지고 보상을 하니까 건축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건축 허가 비용이라든 설계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이 됩니다. 좀 서울 같은데 재개발 그 현장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재개발 현장에 가면은 뚜껑 매물이라고 있어요. 뚜껑 매물. 재개발 현장에 보면 뚜껑 매물이라고 있거든요. 뚜껑 매물. 이게 뭐냐면은 건물은 있는데 토지 지분이 없어요. 토지 지분. 그게 뭐냐면 국유지 같은 데에 지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허가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딱지가 나오는데 기준일이 언제나 89년 1월 24일이에요. 이거는 정부에서마다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충리라든가 지제동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89년 이전 뭐 이런 것만 보시면은 아주 저 보상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위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도 건물의 보상이 된다는 거. 하여튼 이 지구 안에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보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렇게 다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평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축물 면적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적법하게 예를 들어서 100평, 200평 막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뭐 세금을 많이 내고 막 이러셔서 그냥 더 크게 지어놓고 조그만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면적하고 다를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면은 실제 면적을 측량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실제 면적하고 공구상 면적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면적을 체크해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도 이제 보상가가 다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건축물 대장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 블록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걸 이제 이제 제대로 벽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놓고도 건축물 대장을 안 바꾼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건축물 대장상에는 목조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바꾼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기본 목록을 할 때 이런 거를 다 이제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건축물과 관련된 리모델링 비용이 있죠. 리모델링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도 이 리모델링 비용이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 이 리모델링 비용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 지붕 개량이라든가 베란다 확장 이런 부분들 증빙 서류를 갖출 수 있는 거는 다 갖추라는 얘기예요.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받아주는 것들이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대교 감정평가법인에서 했대요. 이 건물을 공구상으로는 90평이었다는 거죠. 90평. 근데 이 건물이 3동이래요. 이게 1, 2, 3 이렇게 3동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00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30평이 늘어났죠. 30평만큼 그걸 보상을 더 받은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공부상 개사, 닭 양계장. 근데 실제는 공장으로 쓰고 있을 때는 이때는 공장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요령들, 걔네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러지 말고 실제 이용 상태를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또 뭐냐면은 아주 촌집입니다. 촌집인데,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세멘 블록, 구멍 뚫린 블록,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스레트 지붕이에요. 건축물 대장은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밖에다가 벽돌을 쌓은 거예요. 이게 벽돌을 쌓고, 위에 지붕도 기와 모양의 강판 기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거니까 감정평가를 오게 되면은 이렇더라도 실제는 이거다. 이렇게 기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농지가 많잖아요. 농지가 많으니까 관정이 있죠. 관정.
관정, 그 이제 눈 같은 데 이렇게 많죠. 관정도 보면, 대공인 경우, 큰 공인 경우에는 관정 등록증이 있습니다. 이걸 제시하도록 하고, 관정 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관정의 깊이, 직경,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하시고, 전기 승합, 뭐 공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승합을 했을 때는 이 영수증, 한전 영수증을 필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바닥 포장, 집에 이제 포장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요령이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두껍게 했을 때는 두껍게 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했을 때 그때 무슨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는 시멘트로 이렇게 두껍게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다 위에다 아스콘을 포장해 놓은 거, 그런 거 감정평가사가 모르니까 반드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석축 옹벽이 있습니다. 석축 옹벽이 있는데, 옹벽은 따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에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자연석으로 그거를 옹벽을 쌓았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 대상이고, 석축을 쌓은 후에 조경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지제 방충된 비닐하우스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비닐하우스도 다 같은 비닐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동 개폐라든가 또 그다음에 수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동여부라든가 바닥에 열선을 깔았는지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했는지 보온 덮개는 있는지 또 하나 골조가 두꺼운 철파이프로 설치를 했다, 이런 것들은 관련 증빙할 수가 있는 서류가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시고, 아니면 눈으로 그 확인이 되는 부분들은 감정평가 오신 분들한테 다 그렇게 말씀을 세세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기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일러 주택이라든가 상가 이런 데 그 보일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따로 하지 않는데, 단 지열 보일러, 화목 보일러, 심야 보일러는 별도의 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태양광이 빠졌죠. 태양광도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야 보일러 이런 것들도 별도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컨테이너는 이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비 이런 정도로 되고, 그런데 주거용 컨테이너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안에 뭐 샤워장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화장실, 샤워장 이런 거, 싱크대, 바닥 난방 되었을 때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동창고. 여기에 보면 우리 농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온 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뭐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상 대상이 되니까 자료들을 다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창고 많죠. 창고 많으니까 여기 창고에도 일반 창고에 비해서 예를 들면 뭐 저온 창고라든가 냉동 창고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관들 지하시설물. 이날 설명회에서도 어떤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정화조인가 하는데 1억이 들었대요. 근데 그거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냐고 평가사님한테 물으니까 받을 수가 있대요. 증빙서류가 있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토지 속에 지하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휴문관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상 대상이라니까, 땅 속에 있는 것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니까 이게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시켜주고, 만약 근거 서류가 있다면 제시를 하면 되신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강토로 아니면 그 옹벽으로 쌓은 것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석으로 쌓은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경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석하고 조경은 보상 대상이 된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목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시죠? 그 보상에서 비싼 나무가 있고 보상이 좀 덜 되는 나무도 있는 거 아시죠? 어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 나무 농원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지제동 쪽이나 방충리 쪽에서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무를 심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그분을 제가 연락을 해서 좋은 가격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수목은 이전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보상하는데 수목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나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무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동네 보면 큰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보상이 다 될 겁니다. 실제 식재한 나무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의 규격과 연생을 조사하고 수목의 높이와 흉고 직경,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원 직경도 책정하시되 감정평가를 하고 실제 보상이 나오기까지는 1, 2년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흉고 직경이 20cm예요. 그러면 조사에는 22cm, 23cm 좀 크게, 왜냐하면 나무가 크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숫자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또 고가의 나무가 있는 건 조경수 조합이라고 있어요. 조경수 협회라든가 조경업자한테 수목 가격과 수목 이전 관련 견적을 받아둘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방충리하고 지제는 임야도 제법 있거든요. 임야에 나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임야인 경우 그 지상의 수목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나무가 우리가 임야가 별로 높은 게 아니니까 그 임야의 잡목들을 다 그냥 벌목하고 좋은 나무를 이렇게 심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입증만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무에서 여기를 흉고직경이라 그럽니다. 여기 흉고직경, 여기가 근원직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 수목의 폭도 재고, 높이도 수관의 길이 이런 것도 재가지고 자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은 영업보상입니다. 사실 영업보상은 제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영업보상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업보상, 그래 휴업기간의 영업이익 및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 4개월 곱하기 1.1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525만원이에요. 525만원. 곱하기 4개월 곱하기 1.2 하면은 방충리하고 지제에서 영업 보상을 받은 최저 기준이 얼마냐면 2,52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업이익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매출 기준이 아닙니다.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 이전에 따른 이전비, 감손해, 개업비,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다 이렇게 참고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휴업보상의 조건은 제가 밑에 관련 사이트를 연동을 시켜 놓을 겁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일 전부터 영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이 아직 12월 말이니까 아직은 남았죠. 그리고 적법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든가 뭐 불법 안 됩니다.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고 허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요 영업손실 보상하고 밑에 보면 이제 농업손실 보상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할 겁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한국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부동산원의 보상에 들어가면은 여기 영업손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업손실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기본적인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여기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니면 다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번 할 거고 이어서 농업 손실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이 사이트를 제가 블로그에 연동시켜 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농업 손실에서 보면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위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하냐면 농사 짓는 분, 농민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 수입이 직전 3년간 평균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1제곱미터당 3,772원입니다. 곱하기 2년 곱하기 농지면적. 예를 들어서 이게 100제곱미터라 그러면은 3,772원 곱하기 2 곱하기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크면 클수록 농업 손실 보상이 크죠? 예. 그리고 만일 시설 최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렇게 해서 실제 벼농사나 이런 것보다 나는 소득을 더 많이 올리고 있다. 그러면 실제 소득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면 실제 소득 곱하기 2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했다. 아니면은 가락동 농수산시장에다가 납품을 했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실제 소득 입증이 가능해서 보상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농작물과 다르게 비닐하우스 시설체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수축협이라든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 이런 데서 내가 얼마를 벌었다 1년에 이게 입증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실제 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 보상금이 누구한테 가느냐? 실제 경작자한테 갑니다. 실제 경작자. 그러니까 소유주하고 경작자가 달라요. 소유주하고 경작자가 다르고 당해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도 달라요. 당해 지역이라는 거는 평택시 우리 지제 방충리를 중심으로 해서 30km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0km 이상 벗어나는 분들은 보상이 좀 어렵죠. 그래서 임차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농민하고 임차인하고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5대5입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5대5로 갑니다. 그죠? 요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농기구가 또 나오는데요. 농기구 중에 보유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편입됐어요. 나 더 이상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매각 손실을 현재 가격의 60% 선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기구는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하는 게 맞는데 난 농사 안 지어. 그러니까 내 농기구까지 다 가져가. 이럴 때는 현재 가격의 60% 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내용들도 제가 여기에 좀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 부동산 원의 보상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런 아마 소상한 일들이 계속 올라올 거니까요. 그런 일이 제가 또 한번 기회를 가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대한 소식이 요즘 좀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캠퍼스 4공장에 이게 페이지 1이 여기잖아요. 페이지 1이 곧 가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페이지 1인데 랜드 플래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소식도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달팽이 부동산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뿐만 아니라 지제, 그 다음에 평택시 주변의 부동산 개발 소식도 자주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